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0.6%대 저출산 경신, 우리의 마지막 구세주는 큐큐큐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지금 보면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출산율 0.6%대 추락, 역대 세계 최저 셀프 경신이다. 야, 대단합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년보다 0.4 감소한 4.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4분기 출산율이 0.6대, 0.6명대로 또 경신을 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제는 예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전에 586 세대들 있잖아요. 그 세대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도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이뤄냈는데 지금은 보면은 폭발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폭락 뭐 이런 게 오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잃어버린 30년 이게 남의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말이 아니라서 점점 걱정되고요. 지금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0.7이었습니다. 그런데 0.7 하회 지역이 서울에만 25곳, 경기도에 12곳, 부산에 12곳, 대구 4곳, 인천 4곳, 경남 4곳, 광주 2곳, 전북 2곳. 그래서 전국에 70곳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중구 0.3이라고 합니다. 0.31 나왔다고 하고 서울 관악구 0.38, 서울 종로구 0.4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거의 서울이랑 대구, 부산 이렇게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서울 지역이 확실히 출산율이 많이 낮았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버리고 노인 인구 비율은 20%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성장 동력이 내려온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자료가 뭐냐면 2023년 인구동향조사 이거 통계청에서 나온 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사망 통계를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200명 감소, 7.7%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70년도에 101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꾸준히 내려오면서 92만 명, 85년에 84년에 67만 명, 92년에는 조금 올라서 73만 명 됐네요. 그 다음에 64만 명, 2000년도에 64만 명 갑자기 또 줄어듭니다. 2005년도에는 44만 명으로 또 줄어들죠. 그 다음에 48만 명 하다가 또 2차 또 줄어들죠. 그래서 23만 명대까지 왔다. 12년도에서 거의 그간 10년 만에 또 2분의 1이 폭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줄어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동 관련 사업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얘네들이 크면서 초, 중, 고 이런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은 학교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대학교도 101만 명이 다녔던 대학교가 이제는 23만 명이 다녀야 되니까 20년 후에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 첫 출산하는 연령층도 이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연령층이 출산하는 연령층에서 지금 25세에서 29세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출산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30대에서 34세도 또 줄어들고 있고 지금 보면은 여기 35세, 39세는 그래도 완만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노산이 많이 늘어났다. 첫애 출산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출산율만 봐도 지금 28.6세에서 2003년도에 13년도에는 30.7세, 23년도에는 33세로 이렇게 늘어났다. 진짜 애를 적게 낳고 또 늦게 낳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첫째와 출산이랑 둘째와 출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보다 22년보다 또 줄어들었어요. 23년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첫째아 출산율, 둘째아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출생아 수랑 사망자 수, 그러니까 자연 증가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 체크하는데 지금 보면은 20년부터 여기 지금 뭐라 하죠? 골든 크로스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면 골든 크로스, 출생아 수는 데드 크로스가 나고 사망자 수는 골든 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돌파를 해서 2020년부터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는 감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더 모르겠어요. 더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산율이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너무 많은 자본 팽창과 이 버블이라고 하죠. 버블 경제.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해버려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죠.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경쟁도 치열해졌고 101만 명이 태어나고 막 계속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해 가면서 계속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는데 이제는 힘들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사람을 갈아서 쓰기에는 뭐 시대가 변했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자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희생하는 삶을 안 살겠다. 우리가 뭐 출산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희생을 해서 굳이 살아야 되냐.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아도 되는 시대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출생아 수만 보세요. 지금 13년도에 43만 명이었는데 23년도에 23만 명으로 이렇게 쭉 꾸준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1000명당 출생률, 조출생률도 8.6에서 4.5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거의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합계 출산율은 뭐 1.19에서 0.72까지 급속도로 내려왔다. 1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언제냐면 18년도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지속되고 더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이 출산율을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점점 되고 있다. 자, 이거 여기 표를 보면은 뭐 꾸준히 줄어든 게 보이시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자 인구 1000명당 생산하는 뭐 이 출산율이 있죠. 이 출산율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 3년도, 13년도, 2023년도 이렇게 10년씩 봤는데 2003년도죠. 3년도 때는 오히려 뭐 이렇게 출산 연령도 낮고 출산도 많이 했어요. 근데 13년도로 가면서 출산 뭐 연령이 높아졌죠. 출산 연령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23년도로 10년을 또 가니까 출산 연령은 뭐 비슷한데 오히려 이 뭐라고 하죠? 이 출산 인구가 줄어들었죠.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줄어든 거예요. 여기 이 처음 출산하는 인구도 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작아지면서 노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출산이 적어졌다. 그래서 노산 비율도 많아지고 오히려 출산의 이런 출생아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10년씩 변하면서 연령이 높아지고 이제 출산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 왼쪽 표는 보면은 첫째아 출산이 2013년도에 30.7세 이렇게 첫째아를 출산하는 나이가 30.7세였죠. 그런데 23년도 들으면서 33세로 이렇게 3살 가까이 올랐죠. 뭐 2.3살 한 뭐 2~3살 올라버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쭉 보면은 여기 표에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은 2003년에서 23년까지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부터 볼게요. 지금 2003년에서 2013년, 23년 비교해봤는데 보세요. 2003년도에는 오히려 이 25세에서 29세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거의 54%였습니다. 이렇게 이 출생아 비중이 54%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죠. 13년도에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거의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23년도에는 더 많이 줄어들죠. 이제 뭐 30세 이하, 그러니까 29세까지 출산을 하는 이 퍼센트가 원래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퍼센트만 봐도 거의 20%가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뭐 30세에서 34세, 35세에서 39세인데 노산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노산이 많아졌다. 애도 안 낳는데 노산도 많아졌다. 23년도에 진짜 문제다. 이 그래프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첫째아 이렇게 낳는 이런 이 나이도 지금
3년도에는 2003년도에 28.6세였는데 13년도에는 30.7세로 올라가고 23년도에는 33세까지 올라갔다. 진짜 노산이 뭐 생물학적으로 35살 이상이면 여자가 노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점점 노산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 평균 나이가 33살이면은 그 뭐 35살 이후에도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출산도 잘 안 하는데 노산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의 미래는 뭐 어두워지는 거는 뭐 매한가지겠죠. 그래서 출생아 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뭐 43만 명에서 10년 만에 23만 명까지 회속 열차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시도별로 합계 출산율을 봤는데 그 예전에 뭐 세종시가 뭐라고 하죠? 이 공무원 도시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서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잘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세종시조차도 22년이랑 23년 비교하면은 1.1에서 0.97로 떨어졌습니다. 세종시조차도 떨어지고 뭐 대부분의 뭐 몇 개 시도만 나누고 대부분의 이 도시들이 다 떨어진 게 보이시죠? 다 이게 지금 출산율이 다 내려오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뭔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아서 비정상이 정상화로 되고 있다. 이 정상화 되는 게 이게 저출산이다. 참 뭔가 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성장만 생각하고 계속 사람들을 출산을 하면서 계속 경쟁을 이끌고 갈아 넣었던 이런 사회가 점점 탈이 나면서 이렇게 저출산으로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 못하겠다. 부동산 폭등, 경쟁 과열, 그다음에 뭐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 혼수 뭐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되고 남자에 대한 뭐 군대 뭐 이런 문제, 이런 역차별 이런 걸로 다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줄어드는 거고, 아까 시도별 출생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단 이제 출산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은 결국 내수 경제도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결혼 안 하니까 결혼에 대한 예식이나 뭐 이런 경제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혼수죠. 혼수가 있잖아요. 가전. 혼수 가전. 뭐 가구나 가전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당연히 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이제 큰 차 같은 것도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 부동산도 이제 남아돌 거예요. 부동산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큰 평수 왜 굳이 가냐. 내가 작은 평수에서 혼자 살면 되는데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큰 평수의 부동산들이 이제 많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지방은 소멸되니까 지방의 부동산 막 비싼 가격에 신축이라고 막 업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동산 자체도 지방 부동산은,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투자라고 하죠. 투자 개념으로 뭐 이렇게 부동산을 본다. 그거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크로스가 나오는 데가 20년부터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5만 7천 명, 12만 3천 명, 12만 2천 명 이렇게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진짜 걱정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도 없고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야 떠나서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다. 그래서 진짜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미국 주식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 경제는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 시도별 자연 증가만 봐도 세종만 빼고요. 울산, 제주, 대전, 광주, 인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연 증가 비율이 다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은 결국은 부동산도 내려올 것이고, 이 지방 상권이라고 하죠. 지방 상권, 지방 경제, 대학 경제, 대학 뭐 원룸촌 이런 게 다 무너지게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서울도 이 자연 증가가 줄어들고 있네요. 이 이례적으로 서울도 자연 증가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통계청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이 대책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주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이 통계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저출산의 힌트를 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을 여기에 넣었다는 거는 뭔가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살짝 뭐라고 해야죠? 이걸 복선을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이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 중에 1등이 이스라엘이에요. 1등이 합계 출산율이 3.0인 이스라엘이고, 첫째와 출산 연령도 뭐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제일 꼴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역대급 꼴등이 대한민국인데, 여기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징병 국가잖아요. 징병. 나라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불안전하고 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하니까 징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징병을 하고 한국도 징병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OECD 중에서 1위고 왜 한국은 2위가 아니라 꼴찌일까? 그거는 이 차이죠. 여군 차이잖아요. 여군.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다 징병을 하고요. 한국은 남자만 징병을 하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도 대우가 없다. 2년간 군대를 갔다 오는데도 뭐 속이 뭐 군캉스다. 군대 뭐 편하다. 그다음에 군 가산점도 다 없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불평등이 더 지속되면서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남자들 2년의 인생도 여기에 갈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결혼 준비도 또 2년 늦게 하니까 여자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이랑 한국만 비교해봐도 차이가 여성 징병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크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는 군대를 면제해줍니다. 입대하기 전에 있잖아요. 임신을 하면 군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출산율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유로 이 자료를 왜 넣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걸 알고 아마도 통계청에서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그나마 이렇게 한번 쓱 이런 해결책이 있다. 우리 지금 뭐 출산율도 줄어들고 출생아도 줄어드는데 군 인력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겠죠. 바뀌면서 군 면제를 해주는 것처럼 이제 여성 징집도 의무로 하고 이제 임신하면은 군 면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정치인들은 표를 깎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기사를 읽어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24개월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여성의 40에서 50%만 군대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면제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 때문에 아까 저 자료를 통계청에 연구하는 분이 넣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은데 기여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는 틀렸다. 이미 저출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고 주식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 ETF를 가야 되거든요. 미국 지수 조정 ETF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환율만 봐도 지금 1336원이잖아요. 지금 제가 캡처한 날 기준으로 하면 1336원인데 이 환율이란 게 2015년이나 뭐 18년 이쪽에서는 1100원대, 1000원대 초반에 놀았어요. 이렇게 놀다가 서서히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1300원대로 거의 고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건 한미 기준금리 차가 2%를 계속 가고 있죠. 이게 문제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여기에서 역전이 되면서 2% 차이가 보이고 한국은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 왜냐? 부동산 PF나 부동산 부도, 건설사들이 부도 날까봐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뭔가 위기가 터질 것 같고 위기가 터지면 환율 뭐 1,500원대, 뭐 1,700원대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위기가 많고 저출산으로 계속 이제 경제가 내려올 것 같은 잃어버린 30년이 올 것 같은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계속 성장하고 지금 뭐 인구 비중도 계속 좋잖아요. 미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인구 피라미드도 한국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출산율도 훨씬 낮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뭐 저출산 대비책으로는 QQQ나 아니면 스파이 그러니까 나스닥백이나 S&P 500 여기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S&P 500은 꾸준히 어떤 뭐 전쟁이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제는 하강 국면에 들어갈 건데 하락 국면에 들어갈 텐데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여기서 우리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대책이 서지가 않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달러나 뭐 금, 비트코인 뭐 이렇게 말고는 어디 뭐 답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자산으로 갖고 있는다? 그거는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0.6% 저출산 경신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 구세주는 지수 추정 ETF다. QQQ나 스파이 이걸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고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이런 저출산 관련 콘텐츠도 자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 위기라고 말하는 주식 유튜버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주식 유튜버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저출산 계속 언급해드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